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가을이 사라졌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은 그렇게나 뜨겁고 길더니 가을은 훌쩍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크게 쌀쌀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이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 산지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설악산엔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이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눈꽃이 핀 나뭇가지가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산자락은 겨울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이곳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12시간 동안 1cm 정도가 쌓였지만 작년보다 이틀 빠른 첫눈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도 옷차림이 두터워졌습니다.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면서 손과 몸을 데우려 따뜻한 음료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름 같은 낮더위가 익숙했던 시민들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가버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속 덥고 여름 같았는데 갑자기 겨울이 왔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쌀쌀해져서 옷도 꺼내 입게 되고 밖에 나오니까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이렇게 패딩 옷을 꺼내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은 10.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올해 처음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쪽에서 남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한 차례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의 끝을 재촉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한껏 건조해진 날씨에 인천의 한 공장 단지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주변 건물로 쉴 새 없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불은 아직도 안 꺼진 겁니까? 아닙니다. 소방당국이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4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기계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인근 공장으로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확산되면서 200건 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인접 소방서 6곳이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소방헬기 5대와 소방차 등 장비 72대, 소방관 193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넘게 화재가 확산되면서 인근 건물 30여 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때 인근 야산 초입까지 불이 붙으면서 산불로 번질까 우려됐지만 더 이상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대응 단계도 해제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또 제조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풍이 문제였습니다. 가건물이 밀집된 곳에서 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다 보니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공장 건물들을 뒤덮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연기가 여기서 저 끝까지 뭐라 그래 불덩어리 이게 한 500m, 800m까지 막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벽면을 이루던 판넬은 녹아내렸고 철골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기계 제조 공장, 공단 중간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반경 300m 떨어진 인근 공장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전체 공단 공장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화재 현장의 최대 풍속은 초속 5m,
강한 바람에 시시각각 방향까지 바뀌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3개의 방향으로 실시간 변화되면서 연소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다 공장 건물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플라스틱 포장 덮개를 씌워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공단의 공장들은 이처럼 2m 간격으로 지어져 있어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습니다. 좁은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등 주민들에게 7차례에 걸쳐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산불 우려로 등산객들의 입산을 막았고 수십 킬로미터까지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외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당 참모들과 오늘 비공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일 면담 직후엔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할 걸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루 앞두고 최측근 참모들과 비공개 전략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다 하고 돌아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 분위기 등 당 대표로서 체감하는 당내 심상치 않은 여론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한 대표는 또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과 면담에 대한 조언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당내에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라고 조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요구안을 거절할 경우 그때부터는 주도권을 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시켰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면담 하루 전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 대표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양쪽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도 본인이 직접 브리핑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자, 조영민 차장,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이야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이 핵심 관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번 면담에서 여론의 가장 관심사이고 활동 자제가 한동훈 대표 3대 요구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 활동 자제의 수위도 이미 한 대표가 명확히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활동을 중단하라입니다. 이 중단이란 표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공개적 행보는 하지 말라는 수준인 거죠. 이 요구안을 대통령실이 과연 받을 것이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단이라는 수위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부인이 최근 특별히 활동한 게 있었느냐, 대통령실은 오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마포대교 일정 같은 영부인 단독 일정 부분이야 안 할 수 있지만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등 공식 일정까지 전부 하지 마라. 이런 요구는 선을 넘는 것이란 판단입니다. 중단보다는 자제가 김 여사 행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이 요구 중에 보면 인적 쇄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사 활동 부분이 여론의 관심사라면 이 인적 쇄신 부분은 면담 당사자들의 이 이견차가 가장 클 이슈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첫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 측 오늘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 인적 쇄신 부분을 가시적 성과가 나야 할 가장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좀 취재가 됐습니까?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고유 영역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늘
누구보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한 대표 요구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오늘 대통령실 내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등 떠밀리기식 인사는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이 대통령실이 인사 조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한 대표가 요구한 건 김 여사 라인 쇄신입니다. 대통령실의 답은 그런 라인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이미 말해놓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 인적 쇄신을 하면 김 여사 라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한 대표 요구와는 별개로 연말쯤 내부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인사 가능성 자체를 닫아놓을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는 뭐 요구사항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입장이 있겠죠. 대통령실이 혹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할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다만 비서실장도 배석하고 또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에게 할 말 많을 거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여권 관계자는요.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는 수수방관하면서 용산의 책임 추궁에는 진심인 당대표의 이런 평론가식 정치에 대통령실도 할 말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역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대화가 흘러가야 성과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실도 할 말이 많은 것 같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 그렇다면 면담의 포인트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면담도 면담이지만 저는 만남 이후 언론 발표 과정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한 대표가 언론의 결과를 직접 밝힐 것 같거든요. 똑같은 대화 자리를 놓고 그 결론이나 설명이 양쪽에서 다르게 나오거나 혹은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별도 발표를 하는 등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양쪽 만남 이후 이것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일종의 불신 같은 게 쌓여온 전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솔 기자 보도에 이어서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이 북한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서 맨 위에 한글로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 아래엔 러시아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식 모자 크기 항목엔 상세한 둘레가 안내되어 있고 조선식 크기 칸은 비워져 있습니다. 러시아군 보급품의 사이즈가 북한군과 다르다 보니 러시아가 말이 통하지 않는 북한 군인을 위한 설문지까지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설문지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군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로 보급품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한글 설문지까지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병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키이우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but it also indicates that Putin is having trouble.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오픈 스튜디오에 김수경 통일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이 추가 파병, 정부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로 일단 특수부대원 1,500명 정도가 지난주에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가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동의 조짐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 다만 좀 전에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파병 부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이 폭풍 군단으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1,500명의 특수부대원이 갔다고 했는데 소위 11군단이라고 하죠. 소위 폭풍 군단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병력 역시 폭풍 군단 예하 부대원들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군이 투입될 전장은 어디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선발대 1,500명이 지금 극동 지역인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에 지금 가 있는데 보통 선발대가 가게 되면은 작전 지역을 할당받고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발대가 가게 되는데 지금 투입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원, 즉 공격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당연히 격전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격전지라 하면 도네츠크나 쿠르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도네츠크는 상대적으로 좀 전선이 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쿠르스크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쿠르스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 결정은 러시아군 수뇌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국제적 고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래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수해까지 겹쳐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에게도 굉장히 승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하에서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의 밀착, 무기 거래 이것 등등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북한이 과연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인데 그게 식량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보면 북한이 요즘에 철도나 도로를 파괴하고 이 방벽을 세우면서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는 요새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 파병으로 인한 이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끊고 또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남한과의 단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사실 남한의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이게 체제의 안정을 뒤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3대 악법이라고 부르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사상조차도 지금 통제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한의 영향력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병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벽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분석 같은 경우도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정예 부대원 그것도 12,000명을 다른 나라 전쟁에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토를 지키는데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염려스러운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백을 염려하는 어떤 작업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주셨는데 북한이 무인기 사태 이후로 이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이런 분위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게 김정은이 무인기를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평양에 무인기가 출현한다라는 것은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즉 공격 무기에는 엄청난 자원과 돈을 투자해서 무기들을 만들어내지만 상대적으로 방어망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번에 무인기 사태도 평양의 상공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걸 자인한 셈이 되기 때문에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는 애를 쓸 수 있고 그런데 방어망 구축은 공격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파병 사태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전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르면 열흘 안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이자 문다혜 씨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안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세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경찰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검이 다혜 씨에게 이달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지난 8월 30일 다혜 씨 거주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음 주까지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를 출석시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금전 지원 내역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전 남편이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뤄진 청와대 직원과의 돈 거래도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혜 씨는 변호인과 논의해 조만간 검찰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기가 무섭게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흑인 표심을 되찾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한 여론조사 결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긴장했습니다. 해리스의 흑인 지지율이 4년 전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10%포인트 낮게 나타난 겁니다. 해리스는 집토끼를 되찾기 위해 대마 합법화 등 맞춤형 공약까지 내놓으며 흑인 남성을 공략해왔습니다. I will work on decriminalizing it because I know exactly how those laws have been used to disproportionately impact certain populations and specifically black men. 이후 흑인 표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명문대인 하워드대의 여론조사 결과에선 83%가 해리스 후보를, 8%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흑인 지지율이 87%대 12%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뉴스위크 등 현지 언론은 트럼프가 흑인 표심을 잡는다는 건 신화에 불과했다며 그간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를 과대평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를 선택지에서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맹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Tucson, we do not need to see what an older, loonier Donald Trump looks like with no. 흑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은 미셸 오바마 여사도 흑인 유권자를 겨냥해 경합주의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최근 사살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가 생전에 가족과 함께 이 땅굴에서 피신하는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신와르를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스라엘군은 영상 속 신와르의 부인이 도망 중에도 명품 가방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하에 길게 뻗은 땅굴로 어린이 2명이 걸어가고 이들 뒤로 흰색 짧은 머리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있고 남성의 양손엔 짐이 들려 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바삐 땅굴을 오가는 이 남성의 정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 수장 야야 시나르라는 게 이스라엘 측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땅굴에 있는 시나르의 영상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하루 전날인 지난해 10월 6일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Of Sinwar from just a few hours before the October 7th massacre.
as well as his movements inside Gaza as he fled over the past year. 영상 속 시나르가 생수통과 침구, 음식물과 TV 등 생활용품으로 옮기고 있었다며 학살 전날까지 자기 가족의 생존을 챙기느라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공개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한 시나르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걸 차단하려는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나르가 사살 전 드론을 향해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을 공개했던 이스라엘은 시나르가 있는 건물이 포격당하는 영상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시나르 사살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현지 시간 19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이아시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3명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흑인 배우들이 나오는 외국 영화인데 대사는 한국어가 절반일 정도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개된 나이지리아의 하이틴 영화입니다. 현지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인데도 한국어가 들립니다. 잘생겨서 어떡해! 대박. 대부분 장면에 한국어가 등장하고 한국 노래도 부릅니다. 내가 너무 좋아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예고편에 아예 한국 나이지리아 영화라고 적을 정도로 한국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갓생, 극혐 같은 속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매체나 유튜버들은 코리안 슬랭, 즉 한국 속어를 필수로 가르칩니다. What's OUN1? OUN1 is a short for 오늘 운동 완료. 극혐.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крайне отвратительно или сильно ненавижу. 와, 진짜 극혐이네. 최근 국내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엔 1,000명 넘는 외국인이 참가했는데 역시나 줄임말이 인기였습니다. 막소사 자리에 갔습니다. 막소사가 뭐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막소사는 막걸리, 소주, 사이다 조합의 신조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약이 쉬운 한국어의 특성이 외국인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간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우리 언어는 뜻글자가 아니잖아요. 음성 문자잖아요.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되고요.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의 해외 현황입니다. 2007년 세 나라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지금은 88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740명에서 시작해 지금은 12만 8천여 명이 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쓰다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시된 김치 제품명에 욕설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제품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만큼 올바른 한국어를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박선영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 같은 곳에서 버젓이 술을 마시면서 진행하는 방송, 일명 술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지만 규제나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인기 연예인이 출연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이거 샴페인 원샷으로 딱 마실 때가 진짜 좀 성공한 느낌이 든다. 맛있네요. 시원하니까 그냥. 술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까 좀 더 재밌는 거예요. 저도 마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네,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그런 음주 문화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좀 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청을 조금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해 OTT 콘텐츠 82%에서 음주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일명 술방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6년 만에 보완했습니다. 음주를 부각하는 콘텐츠는 시청 연령을 제한할 것과 화면에 경고 문구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주요 OTT 등 해외 플랫폼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심의 기준에 따라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자정작용을 촉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심각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직 대처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별미 바로 전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전어 맛 한번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 수산 코너에 가을이 제철인 대표적인 생선, 전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전어회를 팔았었는데요. 올가을은 폭등한 전어값에 아예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산상 판매 기록이 확인되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철 생선을 찾으러 온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집사람이 뭐 전어를 좋아해서 한번 살까 하고 왔는데 마트에 와보니까 뭐 전어는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가을 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그런 뭐 속담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어회도 먹으러 다니고, 근데 올해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산 도매시장에서도 구이용 전어만 판매합니다. 이마저도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에 평균 한 3만 원 내외였었는데 올해는 가장 비쌌을 때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전어가 귀해진 건 계속된 폭염 탓. 올해 9에서 10월 수온이 27도 정도로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겁니다. 고수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어획되는 해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기후변화로 가을이 사라지면서 값싸고 맛있는 제철 생선도 덩달아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가을이 실종되면서 월동 준비가 빨라졌습니다. 의류업계에선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서 이 가을옷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백화점은 벌써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바람막이 같은 얇은 가을 옷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두툼한 패딩이 차지했습니다. 난방용품이나 두꺼운 소미불도 예년보다 일찍 내놨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월동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여성 코트와 패딩 판매량은 170% 증가했고 남성 재킷 판매량은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과 같은 난방용품은 10배 뛰었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옷을 사려고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창문 열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아들 것도 좀 사주고 집사람 것도 사고 해서 같이 한번 나왔습니다. 편의점들도 핫팩과 스타킹 같은 방한용품 판매가 늘며 때 아닌 겨울 특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의류시장 곳곳엔 팔리지 않은 가을 옷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을 신상품이 재고 창고로 직행할 처지에 놓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고 나갔지. 규모 같은 거 나가야지. 그렇죠. 재고가 안 나야지.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아울렛 매장으로 보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좀 싸게 돈 올리고 그냥 싸게 팔아갖고 재고를 최대한 그냥 아울렛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기후변화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가을 옷을 준비하는 의류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에 뒤처졌다는 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사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빠른 인구 감소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보다 낮은데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OECD는 지난해만 해도 올해 들어서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을 밑돌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역전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뭐 출산율도 높지만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정말 빨리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문제는 잠재 성장률 추락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2001년 5.4%에서 2013년 3.5%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10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예측으로 치면 이 잠재 성장률이 뭐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날아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글로벌 선도 기업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변인의 응원, 여야 대변인을 말하는 겁니까? 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사실 당의 스피커 역할이죠. 여야가 논쟁이 맞붙으면 사실 누구보다 날카롭게 맞붙는 관계일 텐데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님, 모터 달린 입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다가 진실 앞에 개눈 감추듯 숨는 작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의 용기와 솔직함에 지지를 보냅니다. 네, 야당 대변인이 여당 대변인한테 지지를 보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뼈가 있는 지지였습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그제 SNS에 배 나온 오빠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지층에게 영부인 조롱하냐고 문매를 맞았잖아요. 이에 김 대변인이 배 나온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면서 김건희 여사 조롱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도 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바로 이 대목, 오빠는 제 남편이라고 밝힌 이 대목을 칭찬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달리 오빠가 누군지 콕 집어주는 용기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지한 게 아니라 비꼬은 것과 같은 거군요. 네, 지지인 듯 지지가 아닌 사실상 여권 저격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만 사용 못하는 용어들이 있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근처에는 금지어가 너무 많습니다. 명품백도 아주 작은 파우치라 바꿔 부르고 명품백이 아니라 그 파우치이긴 하던데 지갑보다 좀 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통역하더니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빠도 오빠라 부르면 안 되는 걸 보니 김건희어로 지배받고 있는 김건희 제국이 맞나 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데 민주당의 뭡니까? 네, 민주당의 훈수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 대표를 향해서 훈수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특검, 명태균 사태의 입장 등 윤 대통령으로부터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반드시 받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거짓 해명을 그만두고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겁니까? 네, 겉으로는 그렇지만요. 사실 민주당으로선 회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되죠. 반면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의 독선,
한 대표의 무능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민주당으로서 뭐 잃을 게 없다 이런 거군요. 네, 이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괜찮은 일종의 꽃놀이패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박주원 민주당 의원은 내일 면담을 앞두고 김 여사가 죽어야 한 대표가 살고 한 대표가 죽으면 여사가 산다 이렇게 글도 남겼습니다. 훈수들의 공통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틈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만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 한국 시리즈 첫 경기를 앞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7전 4선 승제인데 이구동성으로 5차전에서 끝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저희가 페넌트 레이스를 너무 멋있게 잘 치렀기 때문에 빈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기아가 12승 4패로 우세하지만 단기전인 한국 시리즈의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극적인 홈런을 터뜨리며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삼성 박민호는 한껏 기세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랑 하늘에 맡기고 후회 없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우승에 목마른 건 기아 간판 양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꼭 1차전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3루수이자 양팀 타선의 핵심인 김도영과 김영웅의 맞대결도 벌써 불꽃튀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패기로 우승까지 제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팀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다 적응을 하고 와서 한국 시리즈는 더 자신 있습니다. 기아는 팀 타율 1위, 삼성은 팀 홈런 1위에 막강 공격력을 자랑하는데 기아는 내일, 삼성은 원태인이 내일 1차전 선발로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요. 내일 서울이 10도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입니다. 한낮에도 20도에 머물겠는데요. 이후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잠시 기온이 오르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점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 내륙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특히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 너울이 강한 데다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춘천이 7도, 대전 1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결국 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에 산업구조 개편이 더딘 데다 재정도 세수도 부족해서 이 저성장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막말, 추태, 정쟁이란 이 굴레에 갇혀 있어서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끝.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